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전국에 지금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센치합니까? 전 좀 가을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그럼 어떻게 타면 외로워요 가을에? 그렇죠. 옛날 생각 많이 나고요. 네. 5톤도 왠지 다운된 돈을 좀 입고 싶고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온다고 하네요. 예, 빨리 가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곧 바로 겨울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비 끝나면요.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대선 확정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곧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져 있고 정의당의 대선 후보도 정해져 있었고 우리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출마하면서 사실상 4명의 대선 후보는 이제 정해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진행됐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여러 조사에서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컨벤션 효과라고 보는 것보다는 네. 각종 여론조사가 보수가 지금 과표집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선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흥행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물론 민주당도 흥행했습니다만은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좋은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드렸었는데 이번 주 조사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앞설 거예요.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조사부터는 다시 접전 양상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뭐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른바 이제 명락대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흔히 말하는 감정 싸움, 그리고 감정의 골이 쉽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는 후보 스스로가 나와서 이번 대선은 이제 비리 대선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큰 타격이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뭐 큰 의미가 없을까요? 근데 그 경선 끝나고 직후에는 홍준표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했거든요. 굉장히 짧게 그냥 승복 연설을 네. 해줬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경선에서 마지막 경선이 굉장히 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전 결과하고 전혀 다른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윤석열 후보처럼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개 이낙연 후보의 승복하지 않는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 경선 결과 거꾸로 6대3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마이너스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역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그런데 앞으로 홍준표 후보의 입을 막지 못한다면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홍준표 후보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2030 네. 지금 뭐 수천 명이 벌써 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김재원 최고가 40명이라고 했다가 당대표가 왜 거짓말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언행이 나온다면 윤 후보로서는 마이너스가 일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금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뭐 게다가 뒤에서 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뭐 바로 합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합류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성향상 내가 들어가면은 사실상의 당대표는 마스코트가 되고 나에게 전권을 달라. 뭐 대변인 논평이라든지 뭐 특히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두지휘하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고지고대로 이 부분에 마찰이 생길 것처럼 보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윤석열 후보가 본인은 받고 싶어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네. 함께 캠프를 꾸렸던 사람들 엄청 반대하겠죠. 네. 당 내에서도 상황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창석 평론가 말처럼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만일 합류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합류할 것처럼 보인다. 그때는 홍준표 후보는 같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의원은 절대 같이 하지 않겠죠. 절대 같이 안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서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으로서 그게 또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공교롭게도 양당의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고소고발건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아마 홍준표 의원은 당 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를 함께 공격할 수 있다 말씀 남겨주셨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1대1 회동을 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내용을 뭐 보진 못했지만 생각을 해보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대1 회동하자.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 하겠죠. 네, 안 하죠. 네.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안 하는 거 알면서 던진 거예요. 네. 아젠다 선점이죠 뭐. 아젠다 선점이기도 하거니와 네. 대장동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석을 위해서 또 나는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네거티브한 사람이 아니다. 네.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먼저 던진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럼 아젠다 선점하기 위해 이걸 던졌다. 그럼 이재명은 받거든요. 받죠 무조건.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못 던지는 거고 이재명은 던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뭐 답변이 이제 미적지근하게 나왔는데 뭐 계속해서 1대1 회동을 하자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 한번 던지고 생각해보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상황이 돼버릴까요 그냥?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도 뭐 이재명 후보로서 나쁠 거 없죠. 그 정책 대결하자. 국민들의 먹고 사는 걸 신경 쓰자고 1대1 토론 제안했는데 계속 거부한다. 뭐 토론에 자신이 없느냐. 뭐 그렇게 프레임 씌우면 되니까는 이재명으로서 나쁠 거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얘기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은 대선 경선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해단식에서 이제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좀 놀라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두 사람 중 대선에 지는 한 명은 감옥에 갈 거다. 이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깔끔한 승복이었다면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 정당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면은 뭐 감옥에 갈 것이다. 아니면 뭐 감옥에 갈 후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을 텐데 두 명 중 한 명은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거든요. 양쪽 후보에게 다 열려 있는 듯한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로서는 속상하죠. 섭섭하기도 하고 본인이 25년 동안 이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네. 이제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의 손을 당원들이 들어줬다. 뭐 그런 섭섭함이 있을 테고 그 여론조사에서 큰 표차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바람에 진 거잖아요. 그거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의 감이 되느냐 자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공당에 소속된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당의 후보로 어쨌든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이니까 지지하는 게 맞아요. 네. 네. 홍 의원이 뭐 배구정권 하겠다. 배구정권 하면 지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이런 식으로 양시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치 원로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좀 놀라운 발언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 당원들이 지금 탈당을 했는데 이 2030의 흔히 말하는 민심이 홍준표 후보가 낙마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 실망해서 국민의힘에 실망했지만 실망했다고 해서 정당을 바꿔서 투표를 한다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과연 이 민심이 좀 어디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근데 2030 세대들은 5년 전만 해도 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어요. 네. 5년 만에 변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또 민주당 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지금 경선에서 2030의 압도적 지지를 받던 홍 후보가 탈락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던 윤 후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2030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정책으로는 못 잡습니다. 감성을 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2030 세대들이 뭘 원하는지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민주당이 그런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캠프도 마찬가지겠죠. 뭐 양쪽이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 왜 일반 국민들한테 지지도가 안 나왔느냐 물어보면 그 뭐 민주당 사람들이 찍어서 그렇다라든가 그거 2030을 자극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장 보수 커뮤니티 2030에서 우리를 뿌락지로 몰았다 그렇게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감성적 접근인데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그 인정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수 커뮤니티에 그런 인정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그게 공감됐는데 김정은 최고가
40명밖에 안 된다. 탁 잘라버렸잖아요. 네. 그게 그 사람들 마음을 더 화나게 하지. 화를 돋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뭐 1,000만 명이나 서울에서만 수도권에서 탈당했다.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누가 더 빨리 잡느냐.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잡을 수밖에 없겠죠. 네, 어쨌든 감성적인 그간 2030이 원하는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양당이 모두 홍준표를 지지했었던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당분간은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전권을 달라라는 것일 텐데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이 길이 험난할 것이다라고 암시한 것이 윤석열 후보 주변의 파리떼, 뭐 하이에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지금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격한 발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내가 상대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후보와 주변 사람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이 다 맞아야 될 텐데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또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 체제가 영선의 젊은 당대표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는 그렇고 대통령 후보는 정치 초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보다 정치 경력이 더 적죠. 그런데 정권을 달라고 하는 비대위원장 82세의 고령에 네. 그림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느냐 당이 뭔가 위기가 있으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정권 교체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치 초보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은 정권을 달라고 하는 고령의 전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데리고 오는 건데 그 모양 자체가 일반 국민들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겠다. 플러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정권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놓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을. 그러니까 만일 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당원 대의원들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내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집안 싸움 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토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네. 지금 이준석 당대표나 윤석열 후보는 비토까지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지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른 의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봤을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받아서 와도 당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다. 당내 지금 살펴보면은 재보궐 선거를 승리하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뒤로 가겠다, 쉬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당시 반응이 이제 잡지 않고 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발언을 또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 아니, 그럼요. 이게 당이라는 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이념과 사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쥐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김 전 비대위원장처럼 시끄럽다. 모든 권력은 나에게 다 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민주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당이라면 그렇게 내려졌을 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죠. 네, 사실 이제 뭐 선례가 있었던 게 2016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승리하고 나서 약간은 그런 기사들이 흘러나왔어요. 앞으로 당대표 뽑을 때 합의추대해서 뽑히길 바란다라는 이런 뉘앙스들이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길 바랬었는데 안 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얼마 안 가서 곧바로 그냥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있었던 건 다 이제 나눠주고 기부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만약에 대선 도중에 합류 후에 만약에 도중 이탈한다면 굉장히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 같은 정말 빅 매치, 빅 이벤트는 네.
전략 좋은 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선거 승리가 결정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떤 전략적인 면에 매력이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정치 전략적인. 네. 그래서 그냥 거대한 민심을 그 머리 좋은 전략가 몇이서 한다? 저는 그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후보 캠프가 지금 어느 뭐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준비한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흔히 말하는 실권자가 그 정책을 만들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한 후에 그 정책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문제들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당의 리스크를 또 당의 불협화음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이번에 내세운 게 아니고 코로나 시작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내에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속도 조절론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죠. 우상호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던데요. 네. 네. 반대 사람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기재부도 반대하고 있고 국무총리도 반대하고 있고. 만일 이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재명의 리더십은 굉장히 흔들려요.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인데 아니 당 내부 사람들도 설득 못 시키고 기재부 사람들도 회유 못 시키면서 무슨 이재명은 합니다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이재명으로서는 간절시킬 수밖에 없는데 또 저렇게 반대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일 이재명이 민주당의 주류 후보였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당내의 어떤 세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예. 근데 비주류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386 세력들 이 당의 주류잖아요. 네. 학생운동권 출신들의 그 사람들 봤을 때는 뭐 인권 변호사 출신 이재명 언제부터 자기가 대통령 후보였어 이런 생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심. 그래서 민주당도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 후보가 사실 전체 다 비주류 출신이 선출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 신인에다가 세력이 없었다가 그 후보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당선 가능이 낮으면 모래알처럼 또 흩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면 상황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을 한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내년 초쯤에 네. 코로나19가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다. 결국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보면은 한국이 제일 낮아요. 네. 전 세계 어디 비교해봐도.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가서 상인들도 좀 장사도 예전보다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훨씬 좋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부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 자체로서.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터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결국은 정부 탓이에요. 네. 뭐 호주, 중국 모르고 정부가 제대로 준비 못했으니까 터지지. 왜 못 구해와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요소수 대란이 오래 간다. 그럼 이재명한테 마이너스지.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민주당 정부 체제 하에서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정부 정책이 좋은 쪽으로 흐르느냐 나쁜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도 출렁거릴 수 있겠다. 네. 사실 이제 요소수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변수였지 않습니까? 호주에서도 이제 군수성기를 투입해서 2만 리터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조선 한 대 분량이다. 얼마 못 간다. 또 이 얘기하면서 또 비판에 직면했고 그래서 또 뭐 국방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뭐 20만 리터를 좀 풀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시적인 조치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빠르게 정부가 외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간다면 또 호재가 될 것이고 호재가 되면은 민주당 후보에게도 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약에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명한다든지 그 화물차가 사실 또 대부분인데 화물 운송에 또 차질이 빚어진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치명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비율이 너무 높은 거에 자신감을 두면 안 됩니다. 정권 교체 비율은 늘 높았어요. 어떤 정권이 끝날 어떤 때쯤에. 정부도 늘 높았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 그때도 정권 교체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결국은 박근혜가 승리했잖아요. 네. 민주당은 패배하고 그때도 민주당 패배 요인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가 열망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가 정책보다는 이명박근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명박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자. 네, 똑같은 사람이다. 그것만 외쳤는데 결국은 그것만 외치다가 박근혜한테 정권 뺏긴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정권 교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2012년 상황과 민주당의 상황이 딱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명박근혜 똑같은 정권입니다. 탄생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비난만 했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문재명 이런 표현을 또 쓰면서 똑같이 이게 안 된다. 똑같은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문재명을 외치다가는 선거 패배합니다. 네, 그 어떤 정권도 그냥 비난만 해서는 그냥 쉽게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양당이 들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좋은 정책 대결로 네거티브가 아닌 진정한 정책 대결로 이어지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